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 12번째입니다. 다니엘 12번째고, 오늘의 이름은 디아도코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릴 거예요. 디아도코이,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 9번째 다니엘 강의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12번째 강의인데, 9번째부터 12번째니까 조금 우리가 쉬었잖아요? 스토리가 잠깐 끊어졌잖아요. 10번째에 그 신들의 전쟁과 천상의 책에 대해서 강의했었고, 11번째는 이제 좀 과거지만 아수르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연구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12번째 이제 디아도코인데, 이 디아도코이 강의는 9번째인 마케도니아 제국의 멸망에서 이어져 나가는 강의입니다. 마케도니아 제국의 멸망 그 끝자락에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잖아요. 갑자기 고열로 죽었는데 후계자를 누구로 할지를 정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처음에 대왕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자식을 왕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아직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록사네가 임신하고 있는 이 왕 알렉산더 4세가 태어날 때까지 지금 이제 장군들이 서로 갈등을 벌이다가 자, 알렉산더 4세가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장군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핏줄 통해서 나라 제국을 다스리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지만 점차 이 지방을 다스리던 장군들이 아예 그냥 나는 그냥 내 나라 내가 왕 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제국이 분할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왕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알렉산더의 장군들 중에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그 다음에 카산드로스, 그 다음에 리시마코스 이렇게 네 제국으로 이 네 왕조로 알렉산더의 대제국이 분열돼 버렸다.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작은 나라들은 이제 설명하지 않기로 하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디아도코이라는 말은요, 디아도코이는 그리스어로 후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디아도코이는 그리스어로 후계자들이란 뜻이에요. 후계자들, 계승자들. 자, 성경은 어디로 가냐면은 다니엘서로 갈 거예요. 다니엘서 8장과 11장을 오늘 볼 건데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가끔씩 이거는 치트키다 싶을 정도로 예언을 완전 이사야 44장처럼 실명을 거론해서 예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다니엘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니엘서도 지금 11장 같은 경우가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각 제국들이 벌일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사람들이 이제 신을 믿고 싶지 않는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역사가 진행되고 나서 누군가가 슬쩍 그 역사 기록을 끼워 넣은 거지 예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그 이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다니엘서 처음엔 8장을 볼 건데요. 8장 3절부터 보면요. 자, 지금 8장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언제죠? 8장 보니까 1절에 벨사살 왕 제3년에 환상을 봤다 그러잖아요. 벨사살 왕이면 아직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도 전이거든요.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어떤 환상을 보는데 3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여기서 지금 이 두 뿔 가진 양이 누구냐면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나중에 난 것이 바로 이제 페르시아죠. 메데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시작됐지만 메데 제국을 집어삼키고 나중에 바벨론까지 침략할 정도로 나중된 게 더 커졌죠.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지금 이제 숫 염소가 서쪽에서 나타났잖아요. 이 숫 염소가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 제국이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제국을 얘기하는 건데, 이 숫 염소가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 현저한 뿔이라는 것은 이제 눈에 띄게 드러날 정도의 큰 뿔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숫 염소가 마케도니아 제국을 상징하는 거라면 그 숫 염소가 가지고 있는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이 알렉산더 대왕,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왔더니, 자,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때의 기세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더 이상 마케도니아와 더불어서 전쟁할 만한 힘이 없었죠. 그래서 계속 패하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결국 다리우스 3세가 죽잖아요. 그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뿔이 꺾이고, 잘 나가다 갑자기 알렉산더가 사망했죠.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큰 뿔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현저한 뿔이라는 것은 또 눈에 잘 띄는 두드러난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케도니아 제국 대신에 등장하는 네 왕국이 이 마케도니아 왕국을 대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셀레오코스, 그 다음에 카산드로스,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 이렇게 네 제국으로 제국이 나뉘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이제 작은 뿔이 나는데, 요거는 다음 번 강의입니다. 이 작은 뿔부터는,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토, 그러니까 최초의 안티크라이스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작은 뿔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이 자체가 이미 하나의 큰 설교를 할 정도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작은 뿔 이야기는 아예 따로 떼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 8장 8절이라는 거죠.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네 제국들 사이에 여러 각축전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은 유대인과 메시아의 탄생, 그 주류의 흐름을 제외한 나머지 제국들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성경은 그 외에는 뭘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겐지스강까지 가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8장 8절, 요 하반절이죠. 현잔뿔 넷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또 반복을 해서요. 8장 16절부터 이제 보니까요. 16절부터 22절까지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의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의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첫 번째 뿔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22절이죠.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23절에는 역시 이 적그리스도의 원형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 역시 다음번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장 22절, 8절과 22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장입니다. 11장.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반복해서 좀 더 예언을 디테일하고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는요. 그러니까 8장의 중간 스토리를 확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11장입니다. 자, 11장 2절부터 이제 볼 건데요. 11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에 이 천상에서 다리오를 도왔던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 넷째가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 헬라를 칠 것이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은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키루스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고레스 그 다음 왕이 캄비세스죠. 이 캄비세스 2세, 이제 고레스의 아들이거든요.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 원정할 때 칼을 잘못 꽂다가 감염돼서 죽었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가우마타였고 이 사람이 성경에서는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캄비세스, 그 다음에 가우마타,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다리우스거든요. 여기서 다리우스는 그러니까 고레스를 가리키는 다리우스랑은 다른 왕이죠. 이 다리우스 때 뭐가 완공됐다 그랬죠? 다리우스 제6년에 성전이 완공됐다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이 다리우스 대제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크세르크세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자기 아버지 때에 이루지 못한 그리스 정복을 하려고 대함대를 이끌고는 갔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패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감비세스, 가우마타, 다리오, 그 다음이 크세르크세스 때 대대적인 침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 후에 넷째 왕이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장차 한 큰 능력 있는 왕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페르시아 왕국 멸망했다. 이거는 관심도 없어요, 지금.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알렉산더 강성할 때에 알렉산더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알렉산더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그 알렉산더가 자기 아들에게도 사실은 물려주지 못하거든요. 아들은 결국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되고 맙니다. 이게 성경 예언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20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남방의 왕이 나오죠. 그의 권세는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그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들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과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하며 싸움이 없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자, 여기까지가 20절이거든요. 21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21절부터가 또 역시 다음번에 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1장 2절부터 4절까지야 이제 우리가 알던 역사에서 딱 들어가죠. 근데 지금 5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11장 5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걸까? 자, 이제 이거 또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도에서 이집트가 이쪽에 있죠? 이집트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이 셀레우코스 왕조예요. 셀레우코스가 어디를 다스렸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그 이하 이란, 이라크,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혹은 니느웨, 혹은 수산성, 수사, 있던 데를 다스렸던 데가 이 셀레우코스입니다. 셀레우코스고,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집트 위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마케도니아가 있죠.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가 있고, 이제 그 옆에는 이제 터키 지역이 있는데, 네 제국으로 분열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를 다스린 자가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집트를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 셀레우코스 왕조를 이룬 건 당연히 셀레우코스 1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집트 위쪽이 어디냐면은 바로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를 다스린 게 카산드로스예요. 카산드로스고, 그 다음에 터키 지역을 다스린 것이 바로 리시마코스입니다. 대충 세계 지도, 그냥 그림 딱 머릿속에 한가운데 지중해 있고, 그죠? 지중해 있고, 지중해 왼쪽 아래가 이집트, 그죠? 지중해 오른쪽이 이란, 이라크, 바벨론 쪽. 그 다음에 지중해 오른쪽 위가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지중해 바로 위쪽이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그래서 요 거대한 대제국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쪽, 메소포타미아가 이란, 이라크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이쪽에 마케도니아. 요렇게 지금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예요. 한 가지 스포를 더해드리면 요 밝혀지지 않은 맵 바로 뒤쪽에 누가 있냐면 로마가 있습니다. 세상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린 다 이제 지나고 나서 살고 있지만 얘네들의 지도 속에선 요만큼이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역이었죠. 자, 그래서 알렉산더가 323년에 회군에서 고열로 사망해버리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 사망 이후에 디아도코이, 뭐라 그랬죠? 디아도코이가 그리스어로 후계자들, 계승자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 최측근 장군들끼리 서로 내가 후계자야 이러면서 전쟁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이 분열되고, 이제 그 제국이 대표적인 네 제국을 지금 제가 이걸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뭐에 대한, 어떤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이 위에 마케돈이랑 터키 지역 이쪽은 지금 아예 빼버리고, 왜냐면 지금 얘네는 예루살렘이랑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지역상. 그죠? 빼버리고, 이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샌드위치예요.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왼쪽이 이집트, 오른쪽이 셀레우코스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오른쪽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는데, 이 두 왕조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1장이에요. 11장. 누가 이 예루살렘 차지할 거냐? 이거랑 연결돼 있어요. 위에 있는 두 제국은 아예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나라 중에서 네 나라 나뉠 거다 천하사방으로 그 중에 위에 두 개는 빼고 아래 두 개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 두 개 중에서도 이집트는 좀 더 아래쪽에 있고 바벨론 이쪽은 좀 더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아래쪽에 있는 나라를 무슨 나라? 남방 나라. 그다음에 좀 더 위에 있는 이 바벨론 쪽 지역을 북방 나라. 자, 그래서 이집트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프톨레마이오스. 그다음에 이 좀 더 위에 있는 페르시아의 이제 근거졌던 수산, 바벨론 이쪽을 셀레우코스. 이제 이쪽을 셀레우코스, 이쪽을
프톨레마이오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나라가 서로 충돌하는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디아도코이 중에서 두 명인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원래 이 셀레우코스는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보호를 받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제국이 갈라졌을 때 이 중앙 쪽, 마케도니아 쪽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마케도니아 쪽의 세력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셀레우코스가 프톨레마이오스 쪽에 대피해 있다가 얘네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나자 이 셀레우코스가 다시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왕이 됩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성경에서 지금 11장의 5절, 11장 5절에 이제 뭘로 시작되냐? 남방왕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남방이 어디라고요? 프톨레마이오스. 오늘날에는 어느 나라?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의 황제를 걔네들이 뭐라 그러죠? 그죠? 파라오. 그죠? 자,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바로 파라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밌게도요, 이집트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어디 출신이냐면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친구니까 어디 살았겠어요? 이집트에 살았겠어요? 마케도니아 살았겠어요? 마케도니아 살았겠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요, 원래 알렉산더의 유년 시절부터 친구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출신이고요,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이자 알렉산더가 죽자 이집트 지역의 총독으로 세움받았던 사람이 이 프톨레마이오스예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 이후에 총독으로 세움받았는데 너네 서로 싸울 거야? 나 이제 왕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305년에 이집트의 파라오로 스스로를 이제 등극시키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럼 305년이었다는 것은 323년 알렉산더의 사후부터 305년까지 지들끼리 10년 넘게 주구장창 싸웠다는 이야기겠죠. 서로 이제 통합하는 거 누가 차지할 거냐 포기하고 그냥 나 여기서 왕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가 시작되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요, 이 마지막 왕이 프톨레마이오스 15세 카이사리온이라는 왕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 15세 카이사리온의 지배를 끝으로 기원전 30년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존속합니다. 305년부터 기원전 30년까지 꽤 오래 버텼죠. 한 275년 정도 버텼네요. 자,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이제 옥타비아누스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이제 아우구스투스거든요. 그럼 아우구스투스는 성경에서 뭐라고 나올까? 좀 이런 거는 제 생각에 성경책이 좀 번역을 다음번 개정할 때는 좀 바꿔줬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그냥 아우구스투스예요. 영어로 보면. 근데 한글로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에요. 이 사람 이름이. 그래서 헷갈리는데 되게 웃기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구수도예요. 아구수도. 아구수도. 그게 어디서 이 사람 이름이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2장 1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였으니 이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그럼 원래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예요.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패해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없어집니다. 자, 그때까지 존속합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마케도니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집트의 파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인데도 이집트어를 못해요. 재밌죠? 현재 그 남자가 왕이 된 파라오, 여자가 왕이 된 클레오파트라 뭐 그런 식인데 클레오파트라 7세는 이집트어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어를 공부했고 이집트의 종교도 높여줬는데 이 마케도니아 출신의 이제 얘네 왕조는요 이집트의 종교보다는 그리스 종교를 더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그냥 뭐 지배만 당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레우코스 1세 니카도르라는 왕인데 이 셀레우코스 1세는 누구냐면은 얘도 이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의 아빠가 필리포스 2세거든요. 알렉산더의 아빠 필리포스 2세의 휘하의 귀족이자 장군인 안티오코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의 왕조에는 셀레우코스 1세냐 안티오코스 1세냐 이렇게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안티오코스의 아들입니다. 셀레우코스 1세는.
그래서 이 셀류코스 1세가 마케도니아 군에 입대해서요. 필리포스 2세와 알렉산더 대왕을 섬겨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 나갈 때 같이 나갔던 알렉산더의 측근 장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역시 디아도코이 중에 한 명이죠. 계승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알렉산더 사후에는 어디로 배치를 받냐면 바벨론 총독으로 배치를 받습니다. 바벨론 총독. 근데 이제 역시 이 마케도니아 쪽에서 치고 내려오니까 이 바벨론 총독이 프톨레마이오스 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또 바벨론으로 와가지고 셀레우코스 왕조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남방이 프톨레마이오스, 남방의 왕이 누구냐면 프톨레마이오스 본인이죠. 1세를 말하는 것이고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건세를 떨치리니 그의 건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딸이 북방왕 누구죠? 이 셀레우코스 쪽에 가가지고 결혼 동맹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지금 서로 4개를 나눠줘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편먹었다가 싸웠다가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6절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간다라고 했는데,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아들이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왕이 됐어요. 연도는 다 생략을 할게요.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셀레우코스의 손자인 안티오코스 2세에게 딸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레우코스 1세의 손자인 안티오코스 2세에게 딸의 이름이 베레니케인데 이 베레니케를 결혼시킴으로 결혼동맹을 맺어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2세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이랑 이제 결혼을 하려니까 이 안티오코스에게 뭐가 있었냐면 또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어디 스토리로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스토리로 연결돼요.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냐? 안티오코스 2세가요 자기 아내인 라오디게 1세를 사랑해가지고 만든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아내 이름 그대로 따가지고. 근데 안티오코스 2세가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딸 줄게. 그러니까 그래 좋아. 그러면서 자기 아내랑 이혼을 해버립니다. 아내 이름 따가지고 도시도 만들었는데 내 딸 줄게. 그래 좋아. 내 아내랑 이혼하지 뭐. 이래가지고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라오디케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의 상속권도 박탈해버려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2세가요. 이제 내가 죽어도 라오디케 네 두 아들은 내 뒤를 이어서 상속자가 될 수 없어. 상속권을 박탈시켜버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라오디케는 지금 어떻게 됐죠? 이혼당했잖아요. 졸지에 이혼녀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지랑 상관없이. 자기 남편이 그래 저 강한 나라랑 동맹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한다고 졸지 자기를 차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혼녀가 이제 전 남편이죠. 이혼당했으니까 전 남편인 안티오코스 2세랑요 또 안티오코스 2세랑 결혼했던 베레니케랑요 그다음에 그 둘 사이에 나왔던 아들과 베레니케를 도왔던 측근들까지를 전부 다 독살합니다. 왕인 전남편이랑 결혼한 그 남방왕의 딸, 그 다음에 그 남방왕의 딸을 도와주던 측근들까지를 그냥 싹 다 독살해요. 아들까지. 그래서 6절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들이 다 버림을 당하리라. 공주의 힘이 쇠하고 또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죽는다는 거죠. 권세도 없어지고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들이 다 버림을 당하리라. 다 독살해버려요. 그리고는 라오디게가 자기 아들인 셀레우코스 2세를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셀레우코스 2세가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졸지에 자기 딸을 줬는데 자기 딸이 거기서 결혼하자 뭘 당한 거예요? 독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아버지도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이제 그 오빠예요. 오라비. 그래서 오라비가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된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 3세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3세
에루에르게테스. 이름이 프톨레마이오스 3세 에루에르게테스. 근데 왜 에루에르게테스라는 이름이 붙냐? 자기 죽은 이제 동생의 복수를 내 동생이, 아끼던 동생이 결혼한다고 갔더니만 가서 독살을 해서 시체가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버지도 이러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아빠도 잃고 동생도 잃었어.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남방왕이. 그래가지고 야, 저 미친 여자 라오디케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저 아들이라는 녀석도 다 없애버려야겠다. 이러고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겠죠? 그 전쟁이 납니다. 그러나 7절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치러 가서겠죠? 치러 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남방이 당연 이집트구나.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자,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어서 왕이 된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요. 셀리우코스 왕조로 전쟁을 이제 쳐들어갑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가요. 그래서 셀리우코스의 왕국의 보물들을 탈취하고요. 좀 이제 옛날 이름인데 캄비세스 2세.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원정하다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래가지고 걔도 죽었잖아요. 근데 이집트를 원정할 때 털었던 이집트의 보물. 재밌죠?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원정할 때 빼앗아버린 이집트의 보물과 신상들을요. 이제 당연히 거기다 갖다 놨을 텐데 그거를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가가지고 다시 뺏어옵니다. 복수는 안 하고 도둑질을 했네요. 졸지에 이제 이집트인들은 자기 선조들이 섬겼던 그 신전 우상들을 도로 다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한테 은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줘요. 은인. 그래서 은인이라는 이름이 에루에르게테스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프톨레마이오스 3세 에루에르게테스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원래 전쟁은 이제 자기 여동생 죽은 거 화가 나가지고 일으킨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가서 보물털이를 하고 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게 신전털이입니다. 신전털이. 끝까지 신전털이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가요. 셀레우코스 제국을 치고 있는데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반란이 일어났을 땐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도망갔었던 셀레우코스 2세, 그러니까 라오디케의 아들이죠. 2세가 다시 왕좌에 올라요. 자존심도 없이. 자, 그리고 이 셀레우코스 2세와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당분간은 화친을 맺고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다시 왕이 된 셀레우코스 2세가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만큼 강해졌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전쟁을 일으키질 못합니다. 자, 그래서 8절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과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자, 북방왕이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제 9절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셀레우코스 2세에 이제 얘네가 프톨레마이오스한테 당한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쟤네를 쳐야겠다. 벼르다가 칩니다. 계속 얘네들은 서로 싸워요. 이집트랑 이 셀레우코스 쪽의 왕조는 계속 싸워요.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 2세의 사후에 셀레우코스 3세가 이제 2세의 장남인데 2세의 장남 셀레우코스 3세가 왕이 됐는데 얘가 얼마 못 가서 또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도망갔던 녀석의 차남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3세가요 어떤 별명이 붙냐면은 메가스라는 이름이 붙어요. 메가스. 자, 여러분 메가스 그럼 들어본 적 있죠? 어디서 들어봤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호칭이 또 메가스예요. 알렉산드로스 메가스라고 붙잖아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 헷갈리지 마시라고 한 번 더. 셀레우코스 2세 도망갔던 그 사람의 차남입니다. 첫째는 조금 못 가서 죽어요. 이 3세 때 얘가 메가스라는 이름이 붙으면은 전쟁을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잘한다는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전쟁을 잘한다는 거겠죠. 근데 안티오코스가요 드디어 이제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안티오코스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번엔 얘네가 이 남방으로 쳐들어가요. 근데 이 쳐들어가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요 이때 당시에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4세였어요.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요 꽤 활락을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이 4세가 안티오코스 3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셀레우코스가요
이집트의 견고한 요새까지 쳐서 무너뜨립니다. 그 견고한 요새가 어디냐면 이제 가자 지구, 가자 알죠? 가자의 남서쪽에 라피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 라피아 전투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랑 셀레우코스 왕조랑 제대로 한판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하는 그림을 보면요. 잘 보면 이제 코끼리를 태우고 전쟁을 합니다. 그 그림 딱 보고 제가 든 느낌이 아, 이래서 사람들이 탱크를 만드는구나. 코끼리를 탄 다음에 위에서 긴 창을 가지고 아래 있는 애들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코끼리를 같이 끌고 나와가지고 코끼리를 가지고 부대를 운영합니다. 얘네들이. 이때부터. 큰 코끼리를 이제 누가 부리느냐? 바로 이 셀레우코스 쪽이 큰 코끼리를 부려요. 자, 그러니까 탱크가 작은 게 세요? 큰 게 세요? 큰 게 세겠죠? 자, 근데도 전쟁은 누가 이기냐면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이깁니다. 크면 교만해가지고 이긴 듯 하다 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엔 좀 이 셀레우코스가 이기는 듯 하다가 이제 라피아 전투에서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가 대승을 거둡니다. 자, 어디냐면은, 자, 북방왕은 이제 9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을 쳐들어갈 것이니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 같이 나올 것이요. 그가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며, 지금 가자 지역 남서쪽에서 대승을 거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남방왕이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넘겨준 바 된다는 건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전쟁에서 진다는 거죠. 셀레우코스가 이때 대패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가, 여기서 12절에 그가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4세거든요.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래서 이 라피아 전투 때요, 수만 명의 셀레우코스 병사들이 전사를 합니다.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의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자, 그의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자, 이때 대승을 거두니까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요, 이겼으니까 우쭐해가지고 다시 환락에 빠져요. 그럼 왕이 환락에 빠지면 국력이 좀 기울겠죠? 국력이 기울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요, 정치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4세, 5세부터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못하니까 왕국 내부에는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럼 이 안티오코스 메가스가 적국에 내분이 있네? 그리고 민심들이 흉흉하네? 그럼 그때 뭘 할 기회죠? 전쟁할 기회예요. 자, 그래서 라피아 전투에서 이제 셀레우코스가 대패했었댔잖아요. 그리고 나서 15년이 지나고 나서 안티오코스 3세가 다시 대군을 일으킵니다. 13절이죠.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이제 15년이죠.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쳐들어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그 대군을 일으켜서 안티오코스 3세가 이집트를 침공하는데 원래 이때까지는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나라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였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예루살렘까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때 프톨레마이오스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그 이집트 쪽에다가 종교세를 내고 있었거든요. 종교세도 내야 되고 또 지네들이 지배를 받으니까 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세금이 계속 중과해서 부과되니까 유대인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차라리 셀레우코스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낫지 않겠냐? 셀레우코스가 자기들을 지배하도록 전쟁할 때 얘네들 중간에 샌드위치로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왕이면 얘네 말고 얘네로 하자.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프톨레마이오스의 밑에서 이제 하던 이제 즉 세리 같은 녀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14절 네 백성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여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에헴 우리도 한번 좀 지배해 보겠어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결국에는 셀레우코스가 프톨레마이오스랑 그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한테 빌붙어 있는 유대인 지배자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이 유대 땅은 셀레우코스 왕조에게로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면 셀레우코스 이제 안티오코스 3세 때 유대인들이 종교세 내지 않게 해주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그 민족의 전통대로 유대교를 숭배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좋아 너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 우리가 너네를 잘 지배할 수 있도록 정치적 안정 좀 도와줘.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안티오코스 3세 때 예루살렘을
걔네들이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프톨레마이오스 쪽이었는데. 그래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돌려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자, 그래서 안티오코스가요, 이 파뇰 전투, 견고한 성인 파뇰이라는 전투에서, 파뇰이라는 곳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제 이집트 쪽의 장군인 스코파스 장군과 싸웁니다. 스코파스. 이름이 재밌죠?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자, 그래서 스코파스 장군과 싸웠고요. 안티오코스 3세는요, 가자 및 시돈 지역을 정복하고 장군은 항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두 제국의 전쟁은 셀레우코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안티오코스 3세의 메가스의 승리로 끝나고요. 이때 이제 얘네들이 평정을 하잖아요. 이때 예루살렘 및 팔레스타인 지역이 셀레우코스의 치하로 들어가게 돼요. 이때부터 안티오코스 3세에게 메가스라는 칭호가 붙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5절, 6절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러니까 누구의 군대요? 스코파스의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오직 와서 치는 자 누구예요? 안티오코스 메가스 3세 메가스 행하리니 그를 당할 자가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했으리라. 영화로운 땅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될 것이며 그의 손에는 멸망했으리라. 자, 그래서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어떻게 하면 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릴까 해서 또 생각한 게 있는데 바로 또 이 결혼 동맹이에요. 예전에는 저 프톨레마이오스 쪽에서 지네 나라 쪽으로 베로니케 줬잖아요. 근데 이제 라오디케가 해가지고 싹 다 독살해 버리잖아요. 이번에는 나도 한번 똑같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요, 자기 딸인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마이오스 5세랑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 딸이 저기 프톨레마이오스 5세랑 결혼했지? 그럼 이제 걔네들이 이제 자식을 낳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자식이 그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내가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 나라를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야금야금 먹자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클레오파트라가요, 아버지 대신에 프톨레마이오스 5세를 지지해버립니다. 그래서 미인계였죠, 사실. 미인계인데 완전히 실패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빠보단 지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야, 이제 그만 때릴게, 5세야. 이런 거예요. 그것도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했지만 그 딸이 자기 남편 편을 들어버리죠. 그래서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러니까 딸만 잃고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3세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메가스 왕이 이집트를 정복했다. 이집트를 이제 꼭 눌렀어요. 거기다 자기 딸도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상대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눈을 돌린 데가 어디냐면은 마케도니아 본국이에요. 그리스 지역을 쳐야겠다. 이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알렉산더 대왕의 대제국을 완성해보는 거다. 안티오코스 3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티오코스 3세가 마침 그때 마케도니아의 왕인 필립 5세의 그 약해진 틈을 타서요, 지중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를 점령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너 하지마 라고 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셀레우코스 제국한테 마케도니아 지역을 침공하지 마라. 몇 차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메가스잖아요. 그러니까 해야겠지. 그래서 침공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로마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마는 전쟁을 진짜 잘해요. 진짜. 그러니까 메가스고 뭐고 진짜 잘해요. 자, 그래서 지중해 건너 마케도니아 지방을 점령하려 했지만 로마에서 기원전 191년에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요. 그 다음 해인 190년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셀레우코스의 메가스가요, 안티오코스 3세 메가스가 기원전 190년에 있었던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로마군한테. 이때에 이 셀레우코스의 병사가요, 수적으로 훨씬 로마 군인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로마 애들은 적은 병력에도 불구하고 전술이 너무 뛰어났어요. 그래서 어이없게도 안티오코스 3세의 부대가 지금한 거예요.
근데 그때 로마의 장군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스키피오입니다. 이름이 스키피오예요. 스키피오 장군. 로마의 루키우스 스키피오 장군입니다. 플레임은 로마 애들은 네임이 진짜 길어요.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아우사티스. 이게 플레임이에요. 아시아티쿠스.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아시아티쿠스 장군에 의해서 안티오코스 3세가 대패를 합니다. 18절.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좀 하다가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러니까 많은 병력 가지고서 졌다. 그러니까 되게 수치스럽죠.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메가스 3세가요 대패를 해버립니다.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그래서 대패하는 바람에 뭐를 맺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의 을사조약처럼 강제로 로마와 휴전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의 안티오코스의 가족들이나 그 측근들이 인질로 잡혀가거든요. 이때 인질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의 아들인 에피파네스, 즉 안티오코스 4세예요. 안티오코스 4세가 로마의 인질이 됩니다. 이제 우리 쪽 쳐들어가면 죽일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는 또 막대한 전쟁 배상금, 조공을 배상해라, 내라, 그런 식으로 조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메가스가요, 이름에 걸맞지 않게요, 그 조공을 마련하려고 엘리마이스라는 곳에 있는 벨이라는 신의 신전을 털다가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신전털이가 계속 나온다고. 신전 털다가 암살돼요. BC 187년에. 자기 땅 한성으로 가다가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안 보인다. 털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이 안티오코스 3세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가 잡혀간 안티오코스 4세고요. 하나는 안 잡혀간 셀레우코스 4세인데요. 자기 아빠가 성전 털이하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공을 다 못 냈다는 거잖아요. 아들도 왕이 되자마자 불쌍하게도 조공을 바쳐야 되는 신세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신전 털었잖아요. 아들이 뭐 할까? 아들도 똑같이 하겠죠. 아들도 신전 털이를 하려고 합니다. 아빠는 벨의 신전 털었죠. 아들은 어디 신전 터냐면은 예루살렘 신전을 털려고 합니다. 자, 20절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하며 싸움도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 왕위를 이을 자, 이제 안티오코스의 아들이죠. 셀류코스 4세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지금 이 압제자가 나오는데 이 압제자가 누구냐면요. 이 셀류코스 4세한테 돈 좀 털어서 가져와 라고 임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임명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헬리오도루스예요. 헬리오도루스.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은 성전 털이를 이제 임무를 맡은 거예요. 셀레우코스 4세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신전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신전에 많은 보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보물들을 가져다가 갖다 바치면은 조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좀 가서 예루살렘 신전을 털어라. 그래서 셀리우코스 4세에 의해서 신전 털이 사명을 받은 게 헬리오도루스인데, 그래서 이 압제자가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되는데 이 헬리오도루스가요 도리어 셀리우코스 4세를 암살해버립니다. 어이없게도. 돈 좀 가져와.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하고 갔다가 와가지고 암살해버려요. 자기 왕을. 근데 이 암살당한 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그래서 이제 그는 분노하며 싸움도 없이 몇 날 못되어 망할 것이요. 망한 거죠.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그 기독교 정경에서 외경이라고, 기독교에서 외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마카베오서, 마카베오 후서, 마카베오 2서 3장 7절부터 40절까지. 외경은요, 이제 정경과는 좀 다르죠. 정경에 비하면 이 권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카베오서는 이제 참고하는 거예요. 마카베오서 3장 7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요. 이 헬리오도루스가요, 예루살렘 신전을 털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신전 앞에서 어떤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는데요. 그 환상을 보고는 이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병에 걸려요. 그리고 나서 병이 낫자 돌아가가지고 자기 왕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본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성전 털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카베오서를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털면 죽인다. 털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헬리오도루스가 그걸 보고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슨 사도 바울 마냥 들어 누워요. 들어 누워가지고
끙끙끙 거리다가 이제 털면 안 되겠다. 털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살려주마. 그런데 내 신전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딱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황제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원수가 있거나 당신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걔를 예루살렘 신전에 보내세요. 털라고. 그러면 걔는 반드시 죽거나 반병신 돼서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요 무시무시한 신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도 그걸 당했거든. 그런 이야기가 마카베오 이서에 써 있어요. 제가 읽어보고는 재밌는데 참 성경만한 그런 카리스마는 없거든요. 그 외경이. 근데 뭐 어쨌든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 4세도 자기 신하한테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자, 이게 오늘 11장 20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좀 정신없죠?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서 8장 중간 부분을 크게 확대한 격이거든요. 그 크게 확대를 11장을 가보니까 지금 다니엘서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다니엘서는 누가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인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위에 두 제국, 리시마커스랑 얘네들, 카산드로스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니엘서의 관심은 지금 요 예루살렘을 샌드위치로 끼고 있는 프톨레마이오스랑 셀레우코스의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은 프톨레마이오스 지배 아래에 있는데 얘네가 하도 종교세를 걷어대니까 유대인들이 야 얘네 싫고 차라리 셀레우코스가 낫겠다. 그래가지고 안티오코스 3세 메가스를 도와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를 물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는 완전히 찌그러져 버려요. 그 뒤에. 그대로 찌그러져 버리고 안티오코스 3세가 내가 싸워서 이겼네? 좀 나도 이제 좀 힘이 세.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 쳐들어가다가 로마한테 얻어맞아가지고 한 방에 그러니까 두 방이죠 정확하게는. 두 방에 그 마그네시아스 전쟁에서 대패하는 바람에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 4세 인지로 잡혀가고 막대한 조경 마련하려고 본인은 벨신전을 털다가 죽고 자기 아들은 아빠 따라가지고 예루살렘 신전 털다가 신전 털이를 명령받은 신하한테 되레 암살당해버리는 이야기가 다니엘 11장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근데 이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게 보이는 이유가 지금 북방왕, 남방왕, 북방왕, 남방왕 그러는데 지금 계속 몇 세 이렇게 사람은 달라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달라져 가면서. 그럼 이 글을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보면 분명히 이해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니엘서는요. 이 시대를 산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거 언제 봅니까 이거? 이거 누가 봐요? 지금 10장을 보니까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벨트사살이라는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이거든요. 지금 이게 언제 보여집니까? 고레스 때에 본 환상이에요. 그럼 고레스 제3년이면은 기원전 538, 7, 6년이거든요. 536년에 본 환상이란 말이에요. 536년에 지금 거의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랑 셀레우커스의 그 충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리고 왜 그 둘의 충돌을 보느냐? 여기 중간에 샌드위치로 껴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야, 종교세 싫으니까 셀레우코스한테 붙자. 그랬는데 그 셀레우코스의 그 안티오코스가 죽고 그 아들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아주 정말 이렇게 간사하고 착한 왕이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독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스토리를 지금 하려고 지금 11장 이야기를 쭉 10장에서부터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11장 21절부터 한 비천한 인간이 나오는데 그 인간이 뭐냐면은 드디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압제할 왕의 스토리가 시작되거든요. 자, 그래서 역시 오늘 말씀 역시 제가 준비하면서 지금 이게 지금 본 사람은 536년에 봤고, 그죠? 시작되기는 330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부터 시작된 이 스토리고, 지금 쭉 가가지고 안티오코스 3세 메가스 그의 아들 셀레우코스 4세까지 죽임당하는 스토리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한 대제국의 멸망과 이 대제국의 멸망으로 나타난 작은 왕조들의 흥망성쇠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얘네들이 뭐 305년부터 시작돼서 기원전 30년까지 로마에서 멸망당할 때까지 한 300년 이상을 다스린 그런 스토리인데 지금 이거 연구하면서 뭘 또 뭘 느끼냐? 이게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지금 이 강의실에 들어오면서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나라는 사람은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이 급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급류의 물방울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그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했지만 이미 300년이 3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2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사망이 있었고 전사가 있었고 파괴가 있었는가. 그럼 안티오코스 메가스는 얘는 프톨레 걔네 한번 찍 하고 객에다가 찌그러질 녀석. 그리고 그 녀석 아들은 털다가 죽을 녀석. 성경에서 보는 운명은 이미 성경에서는 지금 536년에 이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라든가 몇 날도 못되어 망할 것이라라든가 결혼 동맹 딸도 안 태어났는데 지금 결혼 동맹에 대해서 무익하리라라든가 지금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는 왕조에 대해서. 그러면 저도 이제 족보가 있거든요. 저도 족보가 있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 족보 이 버전으로 가면은 이제 왕조죠. 왕조인데 나 왕인가? 여러분 지금 이름도 잘 생소하실 텐데 그래도 얘네들 이집트에 팔아옵니다. 그죠? 그럼 정씨일가에 왕조도 아니죠 사실?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막 생난리 치는데 그게 얼마나 덧없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의 성경 수백 년을 그냥 내다보니까 그 학자들이 우리가 지금 이게 그림이 안 보이는 이유가요. 너무 자세해서예요. 이 둘의 충돌과 전쟁과 갈등을 너무 자세하게 남방이 어쩌고 남방이 어쩌고 북방이 어쩌고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얘기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역사책 펼치고 그 당시로 들어가면은 뭐야 이거? 예언이 왜 이렇게 자세해? 예언이 이렇게 무슨 자로 잰 듯하게 예언을 했어. 그래가지고 심지어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서는 예언이 아니라고 주장할 정도예요.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이건 예언이 아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가 이걸 경험하고 와서 쓴 거다. 이건 날조된 거다. 그 정도로 볼 정도로 하는 거예요. 11장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역사를 아는 자들은 보통 이렇게 예언을 하지. 그러니까 거의 이사야 시대에 고레스를 언급한 것만큼의 사기급 예언이에요. 이 다니엘서 11장이. 자,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쓰신 어떤 목적 때문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다 여기까지 강의실까지 오면서 도대체 이 나 정택주라는 사람은 왜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고 왜 하필 대한민국에 태어났는가?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얘네들 지금 뭔가를 하다가 막 전쟁하고 죽고 하잖아요. 그 스키피오도 있고, 그죠? 스코파스도 있고 말이죠. 뭔가 다 죽었잖아요. 나 정택주 할 일은 무엇인가? 신전털일까? 뭘까? 그런 생각 다 하다가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셔요. 그럼 내가 누굴 위해서 일해야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그죠?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겠고, 이 헬리오도로스? 얘는 털이하러 갔다가 환상을 보는 바람에 중지하고 돌아간 사람이죠. 경고를 받고는. 이런 이방인도 하나님을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자기 주군을 죽이고 말지 저 성전 가라고 난 싫을 이랬단 말이에요. 두 손 저어가지고 네가 싫어하는 애를 거기 보내면 걔는 반병신 돼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걸 아는 사람이죠. 그럼 나는 이 시대에 왜 태어났고 왜 이 나라에 살고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분명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 천상의 책에 제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적어놨을 거란 말이에요. 예언대로. 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의 영 받았다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될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 돌이키게 하는 게 제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괜히 신전 털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만약에 지구에다 대고 커다란 지구에다가 만약에 참깨 하나 찍 던지면요. 그 참깨가 대한민국에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떨어지셨잖아요. 그죠? 미국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아마 가장 확률 높은 건 중국이나 인도일 거예요. 인구 비율로 보면요. 근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떨어졌잖아요. 이 콱 막힌 반도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필이면 이 휴전된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왜 여기서 살고 있을까? 한번 이 강의 들으시면서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셀레우코스 왕조 지금 뭐 이름도 모르죠. 망했으니까. 그럼 이 왕조를 뭐가 대체할까요? 뭐 삼성전자가 대체할까요? 삼성은 안 망할까? 오늘날의 왕조는 뭘까? 그럼 대한민국은
껍데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한민국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몇백 년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한국인들이 하긴 하나요? 우리나라 70년 이제 막 넘은 거 아시죠? 광복 1945년에 됐으니까. 이 70년 막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이것을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떠올리시면은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라는 참깨는 왜 대한민국에 떨어졌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자, 여기까지 오늘 12번째 강의였습니다. 디아도코이,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대결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이 작은 뿔, 혼이 비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